서울 강북의 음악고등학교. 이곳에서 나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나를 그냥 청소부 할머니라고 부르죠. 할머니, 여기 먼지 좀 치워주세요. 아, 누가 또 쓰레기 흘렸어. 이모, 여기 물 닦아주세요.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지우개처럼 투명한 사람이었고 그들에겐 존재감 없는 배경일 뿐이었죠. 그런 내가 어느 날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손을 올리자마자 사람들은 숨을 멈췄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일 새벽 4시 반이면 눈이 떠집니다. 겨울엔 추위에 허리가 굽고 여름엔 땀이 이불을 적셔 깨요. 좁은 단칸방. 벽지는 벗겨졌고 싱크대는 오래돼서 찌든 냄새가 납니다. 나는 조용히 이불을 걷고 양말을 꿰매며 하루를 시작하죠. 6시에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갑니다. 학생들보다 2시간은 일찍 도착합니다. 가끔 수희 아저씨보다도 먼저 도착하죠. 그렇게 난 복도를 쓸고 변기를 닦고 아이들이 어질러 놓은 음악실을 정리합니다. 한참 청소를 하다 보면 복도 끝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옵니다. 쇼팽, 슈만, 리스트, 그 곡들을 들을 때면 나는 일손을 잠시 멈춥니다. 눈을 감고 그 시절을 떠올리죠. 나는 충청도 청양의 깊은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시냇물 흐르는 마을 끝, 소 한 마리가 길을 가로막으면 모두가 기다려야 했던 그런 마을이죠.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에서 피아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얀 건반 위에 손을 얹은 전도사 언니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연주하던 그 찬송가. 그때 나는 이게 도레미파솔라시도구나 하는 것도 모르고 그저 멍하니 듣고만 있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신발도 벗고 책가방도 내려놓고 피아노 의자에 앉아 혼자 건반을 눌러봤습니다. 처음에는 쾅쾅 두드렸고 이름도 모르고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소리들이 내 마음속 허전함을 채워주는 것 같았어요. 그게 피아노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교회 피아노는 아무나 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몰래 쳤습니다. 성가대 연습이 끝나고 교회 불이 꺼진 뒤 나는 교회 뒷문으로 살금살금 들어가 어두운 예배당 안에서 피아노를 눌렀습니다. 또 너냐? 어느 날 목사님께 들켰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혼내지 않으셨어요. 너 이 피아노가 좋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열쇠를 줄게. 대신 항상 깨끗이 쓰는 거다. 그때 받았던 열쇠, 나는 지금도 그 모양을 기억합니다. 작고 낡았지만 내겐 세상에서 가장 빛나던 열쇠였어요. 나는 매일 저녁 교회에 가 스스로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내 손은 점점 익숙하게 건반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는 확신했어요. 나는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중학교 때 내 피아노 실력을 들은 군청 직원이 서울로 전학 온 조카를 나에게 맡겼습니다. 우리 조카가 예중 준비하는데 포키가 도와줘 봐라. 나는 열심히 가르쳤고 그 아이가 콩쿠르에서 상을 탔습니다. 그 일이 입소문을 탔고 면사무소장이 학교장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그렇게 나는 서울시립예고에 지방 추천 장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던 날 기차 안에서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무섭고 외로웠지만 내가 드디어 음악을 본격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기쁨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서울 생활은 상상보다 훨씬 더 외로웠습니다. 자취방은 종로 뒷골목에 있는 반지하였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지독했고 밤마다 쥐가 들락거렸습니다. 돈이 없어. 밥 대신 물에 설탕을 타 마시고 건빵 한 봉지를 일주일에 나눠 먹었습니다. 그렇게 굶으면서도 학교 피아노실에 남아 밤 11시까지 연습했습니다. 손가락이 부르틀 때까지, 팔꿈치가 저릴 때까지. 그럴수록 내 연주는 단단해졌고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내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시립예술대학 피아노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시절 나는 정말 무섭게 연습했습니다. 아침 6시에 피아노실 문 열고 들어가
밤 11시 문 닫을 때까지 내 손가락은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손끝에 물집이 잡혀도 얼음물에 담가가며 또 연습했어요. 남들은 놀러가도 나는 피아노 앞을 지켰습니다. 내가 가진 건 재능 하나뿐이었거든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여학생이 서울에서 살아남으려면 연습밖에 없었어요. 대학교 3학년. 나는 처음으로 공식 연주 무대에 섰습니다. 그날 연주한 곡은 쇼팽의 발라드 1번. 내가 가장 사랑하는 곡이었어요. 무대 뒤에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땀이 흘러내렸고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죠. 그런데 막상 무대에 앉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건반을 누르자 객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세상을 가졌다고 느꼈어요. 관객의 기립박수, 교수님의 뜨거운 눈빛, 친구들의 축하.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교수님은 제게 해외 유학을 권하셨습니다. 복희야, 넌 유럽으로 나가야 해. 베를린이든 빈이든 내 음악은 그곳에 어울린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정말 될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딱 그때 시골에 계시던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지병이 아니었어요. 농약 중독, 자살이었습니다. 빚이 원인이었죠. 방앗간이 망하고 친척 돈을 보증 섰다가 몇 천만 원을 날렸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에 있던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어머니는 실신했고 중학교 다니던 동생 둘은 울면서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우리 어떡해? 나는 유학 준비를 접고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졸업식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대학 마지막 리사이틀 연주회도 무대 위에서 피아노를 마지막으로 친 그날이었죠. 짐을 싸고 시골집으로 내려가 어머니 병수발과 동생들 생계를 책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빵 공장, 오전엔 식당 배달, 오후엔 학원 청소, 저녁엔 김밥집 아르바이트. 하루에 4가지 일을 뛰며 동생 학비와 어머니 병원비를 댔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 동생들은 자립했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남은 건 고장난 손가락과 무릎 관절염 그리고 외로움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었습니다. 남자를 만날 여유도 나를 꾸밀 마음도 없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동네 성당에서 고아가 된 한 아이를 알게 되었고 그 아이가 내 삶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태경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말없이 따라다니던 그 아이는 할머니라고 불렀고 나는 그 애를 내 자식처럼 키웠어요. 하지만 내 가난은 또 한 번 아이의 미래를 막았습니다. 고등학교 진학비를 감당하지 못해 태경이는 결국 보호시설로 보내졌습니다. 그 이후로 그 애는 나를 찾지 않았습니다. 나도 감히 연락할 수 없었어요. 몇 해 전 구청 일자리 공고에서 음악고등학교 청소원 모집이라는 문구를 봤습니다.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음악. 그 단어 하나가 나를 멈추게 했습니다. 면접은 금세 붙었습니다. 어차피 고령자고 경력도 있으니 묻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게 나는 다시 음악이 흐르는 공간으로 돌아왔지만 나는 피아노와 거리를 뒀습니다. 그냥 멀리서 들리는 소리에 만족했어요.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날 나는 피아노 앞에 앉게 됐을까요? 그날 아침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학생들도 없고 선생님들 발걸음도 뜸했어요. 학교 전체가 외부 공연 준비로 북적이다가 본관 건물만 텅 비어 있었죠. 평소 같았으면 나는 복도 끝까지 쓸고 화장실 청소를 했을 테지만 이상하게 내 발걸음은 피아노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오래된 업라이트 피아노 한 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오래전 무언가가 다시 쿵 하고 움직였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피아노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무장갑을 벗고 작은 수건으로 손을 닦은 뒤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무대도 객석도 박수도 없는, 아무도 없는 피아노 앞에 내가 다시 앉는 건 무려 38년 만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치지 말자. 수없이 속으로 외쳤지만 손가락은 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나는 그렇게 건반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녹턴 제2번 이장조, 쇼팽의 선율이 내 손끝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하나, 두 개. 손가락이 건반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일수록 기억은 되살아났습니다. 젊은 시절 피아노 앞에서 울던 날, 혼자 연습실에서 밤을 새던 날, 아버지의 부고를 들은 그날, 리사이틀 무대에서 마지막 박수를 받던 순간까지 내 인생 전부가 피아노 건반 위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피아노가 아니라 내가 울고 있었어요. 내가 그때의 나를 다시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눈을 감고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내가 왜 그토록 피아노를 피하며 살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건 두려움이었어요. 내가 다시 사랑하게 될까봐. 다시 가질 수 없는 걸 꿈꾸게 될까봐. 연주가 절정에 다다르던 순간 문 쪽에서 기척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찰칵 휴대폰 셔터 소리. 누군가 나를 찍고 있었어요. 무섭지는 않았어요. 창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록이라도 남겨요. 이게 마지막이라도 이건 내 인생에서 가장 진실한 순간이에요. 그런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연주했습니다. 곡이 끝나자 손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고요. 나는 그 피아노 위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아주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작업복을 벗고 좁은 방에 앉아 작은 휴대폰을 켰습니다. 문자 한 통. 복희 선생님, 혹시 이 영상 보셨나요? 학교 행정실 직원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링크를 눌러보니 영상 제목은 이랬습니다. 우리 학교 청소부 할머니의 미친 실력. 썸네일 속 내 모습. 업나이트 피아노 앞에서 연주하는 내 뒷모습이 그대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부끄럽고 두려웠어요. 이거 삭제해달라고 해야 하나. 그런데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진짜 청소부 실력 맞음. 미쳤다.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왜 눈물이 나는 거죠? 세상에 이런 분을 왜 이제 알았죠? 이게 진짜 감동이다. 손끝에서 세월이 느껴져. 그 수많은 댓글을 보며 나는 휴대폰을 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연주한 게 그저 나 혼자만의 기억이 아니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줬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조회수는 하루 만에 30만을 넘었습니다. 그 영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를 타고 퍼져나갔고 다음 날엔 포털 뉴스 기사에도 떴습니다. 청소부 할머니. 피아노 앞에 서다 세상이 울었다. 그 기사 제목을 본 순간 나는 다시 내 이름을 갖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학교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복도에서 나를 스쳐 지나가던 아이들이 이제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피아노 정말 멋있었어요. 영상 보고 울었어요. 아이들의 눈빛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어떤 아이는 내 손에 커피를 건넸습니다. 이거 그냥요. 고생 많으세요. 그 커피 한 잔을 손에 쥔 채 나는 오래도록 복도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캔은 따뜻했고 따뜻한 마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누가 나를 다시 사람으로 불러주는 순간 나는 내가 얼마나 오래 투명한 존재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학교 교장 선생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최복희 아니, 선생님이라고 불러야겠군요. 선생님이란 말에 나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고 합니다.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내 이름이, 내 삶이,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눈에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고도 눈물 났습니다. 다음 주 방송국에서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학교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 교회에서 연습하던 이야기, 시골집을 떠올리는 인터뷰까지. 처음엔 어색했지만 카메라 앞에서 내 삶을 이야기하다 보니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말하지 않고 견뎌온 사람이었는지 느껴졌어요. 지금 가장 후회되는 건 뭐예요? PD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침묵하다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피아노를 너무 오래 미워했어요. 사랑했기 때문이죠. 너무 많이. 방송이 나가고 며칠 뒤 학교 행정실에서 나를 부르더군요. 복희 선생님 편지 왔어요. 편지요? 봉투를 열자 익숙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경이 내 손자. 할머니, 방송 봤어요. 피아노 앞에 앉은 할머니 모습 처음 봤어요.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요? 왜 나한테 자랑하지 않았어요? 나 할머니한테 화 많이 났어요. 근데 방송 보고 다 이해됐어요. 할머니는 내 자랑이에요. 꼭 만나고 싶어요. 태경 올림. 편지를 들고 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구나. 미안하다, 우리 태경아. 이제야 너한테 진짜 할머니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할미는 정말 행복하구나. 그 주 토요일, 서울역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나는 태경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제법 큰 키, 단정한 셔츠, 어린 시절과는 사뭇 달라진 얼굴이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태경이. 오랜만이에요. 그래, 할미가 너무 늦게 왔지. 서로 말이 없었어요. 그냥 손을 잡고 마주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아이 앞에서 나는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겠다. 그 후로 학교에서는 내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학생들이 진짜 감동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정기 연주회에서 선생님이 마지막 곡을 맡아주시겠어요? 나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요? 제가 그 무대에 다시요? 네, 그 무대는 선생님이 다시 서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서 숨이 막혀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쇼팽 발라드 1번. 마지막으로 무대에 올랐던 바로 그 곡. 손가락은 녹슬었고 감각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습니다. 공식 연주회가 열리기까지는 한 달이 남았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연주를 위해 피아노실 문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줬고 학생들도 하나둘 피아노실 앞을 지나며 말없이 고개를 숙이곤 했습니다. 낡은 손가락, 주름진 관절, 기억 속에만 있던 악보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단 하루도 녹슬지 않았습니다. 나는 매일같이 피아노 앞에 앉아 손가락을 풀고 기억을 되짚으며 연습했습니다. 쇼팽 발라드 1번. 내가 마지막으로 무대에 올랐던 그 곡. 내가 마지막으로 복희였던 순간의 음악. 어느 날 3학년 피아노 전공 학생 하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혹시 저희랑 듀엣 하실 생각 있으세요? 듀엣? 네. 저희 앙상블 팀에서 선생님의 연주에 맞춰 현악 사중주로 함께 무대에 오르고 싶어요. 그 아이의 눈빛은 반짝였고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방해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희는 오히려 영광이에요. 선생님이랑 함께 무대에 서고 싶어요. 그 아이의 말 한마디에 나는 처음으로 현재의 나를 누군가가 진심으로 바라봐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무대가 다가올수록 나는 자주 꿈을 꾸었습니다. 건반이 사라지는 꿈, 무대에서 비웃음을 당하는 꿈, 손이 굳어 연주를 못하는 꿈. 두려웠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 날이면 나는 조용히 교회에 가 어릴 적 앉았던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처럼 도레미파솔을 천천히 눌러봤어요. 괜찮아. 복희야, 넌 지금 잘하고 있어. 나는 내 어린 시절의 복희에게 매일 말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희는 지금의 나에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고마워요. 끝까지 날 놓지 않아서. 드디어 연주회 날.
검은 드레스를 입은 아이들 사이에서 나는 평범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손가락을 풀고 마음을 가다듬으며 기다리던 그 순간 할머니, 그 목소리 태경이었습니다. 태경이는 무대장 입구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왔고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멋있을 거예요. 나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긴장이 풀렸습니다.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 나갔습니다. 조명이 비쳤고 객석은 숨을 죽였습니다. 현악기가 조용히 울리기 시작했고 나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쇼팽 발라드 1번. 첫음을 누르는 순간 나는 다시 그 시절의 복희로 돌아갔습니다. 가난했지만 당당했고 외로웠지만 꿋꿋했으며 포기하지 않았던 그 소녀. 그 소녀가 지금 이 무대 위에서 인생을 다시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내가 살아온 세월이 묻어났고 청중은 그 울림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곡이 끝났습니다. 내 손은 건반에서 천천히 떨어졌고 고개를 숙였을 때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립박수. 끝나지 않는 박수. 눈을 들자.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그리고 태경이가 두 손으로 박수를 치며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박수는 내가 다시 음악을 선택한 순간에 대한 응답이자 내가 살아온 삶 전체에 대한 위로였습니다. 며칠 뒤 학교에서는 내게 작은 음악 강의실을 하나 마련해 주었습니다. 최복희 선생님의 인생과 음악, 중장년층 대상의 무료 피아노 수업이었죠. 나는 수업 첫날 수강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아노는 건반 위의 소리지만 인생은 그 뒤에 숨은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저는 후회합니다. 왜 더 빨리 제 이야기를 들려주지 못했을까? 하지만 늦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건반은 우리가 눌러주기만 기다릴 뿐이니까요. 요즘 나는 하루가 너무 짧습니다. 아침 7시 커피 한 잔을 내리고 내가 가르치는 작은 음악 교실에 도착합니다. 서울 강북 어귀에 있는 동네 커뮤니티 센터. 이곳에서 나는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처음으로 건반을 알려줍니다. 도, 레, 미, 파, 솔. 처음엔 손이 굳고 건반이 낯설어 당황하시던 분들도 한두 달이 지나면 나비야 한 곡 정도는 외워서 연주하시곤 합니다. 그리고 그 연주가 끝날 때마다 나는 40년 전 나 혼자 연습실에서 손끝을 울리던 그 소녀를 떠올립니다. 그래, 복희야. 너 지금 참 잘 살고 있다. 얼마 전 연주회 때 봤던 학생 한 명에게서 손편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날 무대에서 연주하던 선생님의 손을 보며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연습이 힘들기만 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피아노를 다시 사랑하게 됐습니다. 꼭 저도 선생님처럼 제 인생을 담아 연주하고 싶어요. 선생님을 만나 음악을 다시 믿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고 나는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피아노가 있지만 나처럼 뒤늦게 다시 시작한 피아노는 몇이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 모습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고마웠습니다. 요즘도 비가 오면 나는 습관처럼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창밖에서 빗방울이 창을 두드리는 소리에 조용히 맞춰 내가 좋아하는 곡을 칩니다. 바흐의 무반주, 쇼팽의 전주곡, 그리고 그 누구도 모르는 내가 만든 짧은 멜로디. 예전엔 누군가 들을까봐 무서웠지만 지금은 누군가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내가 숨겨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후회는 없으세요? 그렇게 오래 음악을 놓고 살았는데 아깝지 않으셨어요? 그럴 때면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후회요? 글쎄요, 후회가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 이 나이에 가장 사랑하는 걸 다시 만났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무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무대가 20살에 올 수도 있고 60에 올 수도 있고 70이 넘어 찾아올 수도 있죠. 중요한 건 그 무대를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일주일에 2번 학교 청소를 나갑니다. 복도는 여전히 길고 아이들은 밝고 활기차고 나는 여전히 고무장갑을 끼고 먼지를 닦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나는 나를 복희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긴 시간을 돌아 나를 다시 찾아왔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죠.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누군가가 있다면 제가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무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고된 날들이 많았더라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저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계절을 늦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절의 배경음악은 여전히 쇼팽입니다.